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채무 재조정으로 유동성의 숨통이 트인 현대상선이 자율협약의 조건 중 하나인 해운동맹 편입을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새 해운동맹에 합류하려면 멤버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설득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해운동맹은 해운사들이 화물을 실어 나를 선박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동업관계로 영업을 따로 하면서 선박을 함께 이용합니다. 사실상 주요 시장의 항로를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 퇴출은 곧 막대한 영업 손실을 의미합니다. 현재 현대상선이 몸담고 있는 해운동맹 G6는 내년 3월 말로 해산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새 동맹에 합류해야 합니다. 다른 두 개 동맹은 이미 구성이 끝나 참여 가능한 동맹은 한진해운을 포함해 6개사가 결성한 D-얼라이언스뿐. 현대상선은 지난달 13일 발표된 D-얼라이언스 회원사 명단에서 제외되자 9월까지 반드시 합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후 D-얼라이언스 소속 6개 선사 중 4개사가 경영 정상화를 전제 조건으로 현대상선 합류에 대해 문서 또는 구두 형태로 지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상선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G6 정례회의 참석 선사들을 상대로 확답을 받기 위한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과 일본의 K라인의 동의만 얻어내면 무리 없이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운동맹에 먼저 들어가긴 했지만 용선료 협상 등에서 뒤처진 한진해운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수주가 단 4척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락슨 리서치가 5월 말까지 집계한 선박 계약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은 총 38척,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로는 106만 CGT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독일이 1위, 이어서 루마니아, 베트남, 중국, 일본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화학제품 운반선 2척과 대선조선이 화학제품 운반선 2척 등 4척을 수주해 6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일어난 갈등은 결국 몇몇 교육청에서 예산의 일부를 편성하면서 임시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편성해놓은 예산이 사실상 모두 바닥나면서 갈등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보육 대란이 다시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다시 점화됐습니다. 감사 결과 교육청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육 예산 편성을 교육청에 맡긴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며 재정 여력도 없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나선 것. 교육부도 여기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들어오지도 않은 세입을 계산한 데다 초등 돌봄교실 인건비,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꼭 필요한 사업 비용은 추산하지 않은 맞춤형 감사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측 주장이 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인데 서울과 전남의 경우 당장 이번 달부터 예산이 바닥나는 데다 다른 지역 역시 예산 편성이 불투명해 또 한 번의 보육 대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어린이 교육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미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누가 돈을 댈 것인가를 두고 일어난 다툼에 일선 교육 현장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5%에 머물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 모두 감소해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국 경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0.5%. 정부 재정 지출과 건설업 관련 투자가 예상보다 늘면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여파로 0.4%를 기록했던 지난해 2분기 이후 최저치. 반면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소득 GNI는 유가 등 원자재가 하락 등 교역 조건 개선에 힘입어 1분기 393조 3천억 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
3.4% 증가했습니다. 소비 여건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설비 투자가 7.4%나 감소하는 등 1분기 국내 총 투자율은 27.4%로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어려운 경기 여건의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민간 소비 역시 메르스 사태 때보다 감소폭이 커 세월호 사태 이후 7분기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개인들도 지갑을 닫으면서 총 저축률은 36.2%,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는 기업들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저축들은 가게가 판단하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제 앞으로 계속 경제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속 판단해 나가야 되는. 투자, 소비 등 경기 전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저유가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4개월 만에 0%대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전셋값 등 서비스 물가가 올랐고 신선식품 지수 역시 상승해서 피부에 와닿는 물가와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박진영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1%대를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넉 달 만에 0%대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 약세로 석유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11.6%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하락했지만 체감하기엔 간극이 큰 상황. 먼저 밥상에 오르는 신선식품 지수가 3.5% 올랐습니다.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9%대로 급등한 것에 비할 수 없지만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생선과 조개류, 채소류도 지난해에 비해 각각 5.6%, 6.3% 상승했고 특히 마늘, 생강이 포함된 기타 신선식품은 50.6%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신선식품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 관련돼서 농산물이 좀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물가가 조금 낮아진 부분이 여기서도 이제 설명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만큼 비싼 전세의 영향으로 전세값은 3.7% 뛰었고 하수도, 전철, 시내버스 등 공공서비스 역시 2.2% 올라 일상생활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 활성화 대책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다소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계속해서 감소하던 서울 인구가 28년 만에 결국 1,000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인접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 것과는 상반되는데요. 전세난 탓에 탈서울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999만 5천여 명입니다. 그동안에도 서울 인구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메가시티 서울의 인구가 공식적으로 1,00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1988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전국 인구는 5,160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여 명 증가하고 2010년 서울의 60% 수준이던 경기도 인구가 불과 6년 만에 서울의 1.26배로 불어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2010년 1,031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서울 인구는 판교와 파주 등 신도시 개발로 경기도 지역으로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13만여 명이 줄면서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탈서울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전세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을 뜬 순유출 인구 13만여 명 중 53%가 30대와 40대였던 데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인구 증가세를 분석하면 김포와 수원, 영통 등 서울 인접 지역의 경우 인구가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등 서울 지역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주거 문제 탓에 상주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경제활동 등을 위해 낮 시간 서울에 머무르는 인구는 여전한 상황. 일터와 학교에서 시민들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미친 집값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뒤에 숨어 이뤄지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이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 30대가 가해자의 줄을 이뤘는데 경찰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게임을 하던 A씨는 상대 게이머 B씨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욕설까지 하자 결국 A씨는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다툼이 오프라인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초 국제 멸종 위기종인 샴 악어를 키우는 동영상으로 SNS 스타가 된 20대가 자신의 게시물에 악플을 달았다며 고등학생을 납치해 폭행까지 한 겁니다. 이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발생 건수는 2010년 5,300여 건에서 지난해 15,00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이버 범죄 중 명예훼손과 모욕이 10.4%를 차지할 만큼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20, 30대 피의자가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는데 40, 50대 비율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악성 댓글 자체에 대해서 처벌된다는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함에 따라서 경찰은 포털 사이트 등과 협의해 게임이나 채팅 화면에 경고 자막을 띄우고 댓글 작성란 경고 문구를 개선하는 등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선풀 경연대회도 열어 악플 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놀이시설을 한 곳에 모은 디지털 테마파크가 전국 곳곳에 들어섭니다. 기존의 대형 테마파크처럼 넓은 땅이 없이도 인기 있는 관광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건 물론 새 성장 동력인 가상현실 기술 개발에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조성 중인 복합 쇼핑센터. 정부는 이곳에 가상현실 체험 공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상현실 기술로 좁은 공간에 대형 테마파크 못지않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 네,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듯한 그런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측면으로는 한 분이 HMD 기기를 쓰고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을 직접 즐기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일종의 놀이기구입니다. 내년에는 울주군과 제주도에도 이 같은 디지털 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온갖 가지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이 이렇게 각광을 받자 시장 선점을 위한 정보통신업계의 발걸음도 분주해졌습니다. 국내 1세대 게임사인 이 회사는 PC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거쳐 최근 가상현실 전문 게임사로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게임도 거의 이제 레드오션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버렸고 VR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 같다. 이거는 테마파크를 타겟으로 한 그런 게임 개발도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주 탐험 형태의 VR 게임 개발하는 것을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오는 2020년이면 48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가상현실 콘텐츠 시장. 콘텐츠 부족에 시달리는 관광업계에는 새로운 아이템, 정체에 직면한 정보통신업계에는 새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따끈따끈 화제가 되는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핫키워드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의 시간입니다. 벌써 하반기 공채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미 공채를 위한 스펙 쌓기에 돌입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핫키워드 꼭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핫키워드 뭔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두 눈 번쩍 뜨고 귀도 쫑긋 세우고 집중해야 할 오늘의 핫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맞는 스펙 하나만 갖춰라. 오늘 알아볼 키워드는요, 바로 온스펙입니다. 네, 스펙 정말 많이는 들어봤는데 온스펙은 또 처음인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올해 채용 트렌드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단연컨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뽑을 수 있을 건데요. 무조건적인 스펙 쌓기가 아니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즉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는 게 목적인데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온 스펙입니다. 직무 수행과 무관한 오버 스펙, 즉 과도한 스펙을 막고 꼭 필요한 스펙만 갖추면 된다는 거죠. 박송희 아나운서, 현재 취준생들이 쌓아야 할 스펙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시나요? 글쎄요, 다양할 것 같은데 뭐 학점이랑 토익, 자격증 뭐 이 정도 아닐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흔히 8대 스펙이라고 한다는데요.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봉사활동, 자격증, 수상 경력에 인턴 경력까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인적성 검사나 인문 소양 준비까지 해야 하는 게 요즘 취준생들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버스펙은 취업난으로 힘든 준비생들에게 큰 부담이고요. 심지어 취업을 위한 사교육까지도 성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오르지 않는 토익 점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구직자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온스펙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혹시라도 낮은 학점이나 토익 점수가 발목을 붙잡진 않을까 온전히 마음을 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실 대기업들이 학벌, 학점, 토익 점수 등 소위 스펙을 보지 않겠노라고 선언한 지도 수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설마 스펙을 전혀 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인지 구직자들은 더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2013년부터 15년까지 등록된 구직자 이력서를 분석했는데요. 토익 800점 이상의 고득점자의 비율이 2013년에는 36.2%에서 2015년에는 42.3%로 증가했고요. 이 자격자 비율 또한 74.7%에서 81.5%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정말 온 스펙만 믿고 준비해도 되는지 또 의문도 듭니다. 그러다가 나만 저 스펙의 수렁에 빠지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요, 틀에 찍어낸 듯한 붕어빵 스펙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 잡코리아에서 인사 담당자 279명에게 2016 채용 트렌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채용 1순위로 직무 역량 평가의 능력 중심을 꼽은 응답자가 38.4%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토익,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스펙의 양으로 승부하는 오버스펙은 큰 점수를 얻지 못한다는 거겠죠. 많은 기업 인사 담당자와 취업 전문가들은 희망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자격증보다는 직무 수행이 가능한 정도에 딱 맞는 온 스펙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현대차, LG, 롯데 등 20개 그룹은 이 지원 서류의 학점과 외국어 성적, 자격 등 이 직무와 무관한 항목은 아예 삭제하거나 간소화했고요.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등 10개의 그룹은 학별을 전혀 보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스펙을 아예 없앤 직무 적성 중심의 채용 전형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요, 이 온스펙이 취업 준비생들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또 의문입니다.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요, 오히려 정형화된 스펙이 없어지면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특별한 무기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를 어필하는 과정은 더욱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네, 역시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스펙을 줄인다고 하니 특이한 경험을 원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특이한 경험이나 경력에 치중하면 당연히 합격에서는 멀어지겠죠. 기업의 인재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또 그에 맞는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어떻게 키웠는지를 중점적으로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실제로 올해 3월에 한 게임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 사원은 입사 전인 2014년부터 지금까지 상위 1%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게임 고수로 불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단지 게임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요. 이 각종 게임 공략법과 리뷰를 꾸준히 블로그에 연재하면서 이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름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유명 게임 블로거다 보니 게임 회사 인사 담당자는 입사 지원 때부터 이미 알아보고 면접에서도 게임 얘기만 하다가 게임 고수에서 게임 회사 직원으로 채용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그렇다면 한 우물만 열심히 파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일각에서는 업무 역량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부담이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게다가 8대 스펙 쌓기 대신에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본 스펙 대신에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대인관계 능력과 인생에 대한 통찰 등을 갖춘 인재임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적성 검사와 인문학, 한국사와 한자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대기업 공채를 살펴보면요.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에 걸쳐서 460문항에 이르는 인적성 검사 전형이 있었고요. 현대자동차는 역사 에세이를 쓰는 항목,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와 한자 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온스펙이라고 해서 마냥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취업이 산 넘어 산입니다. 자, 그럼 하반기 공채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그리 긴 시간은 아닌데요. 남은 시간 온스펙으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전문가들은요, 이 기존의 스펙 쌓기 전략에서 과감하게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인문학에 대한 존재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토익 점수 올리기에 급급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토익 대신에 인문학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인문학 소양이 올해 채용 시장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그룹사에서 이 채용 과정에서 역사와 한자 등을 묻는 문항을 늘리고 있고요. 역사나 한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역시 우대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펙을 쌓기 위한 공부보다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를 찾겠다는 의미 같은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전략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요, 경력 같은 신입이 대세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이긴 한데요. 실무에 바로 투입해도 금방 적응할 신입사원을 발굴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특히 SK나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스타트업 창업 경험자나 발명 특허 보유자를 우대한다고 하니까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스타트업 창업으로 관련 직무 경험을 미리 쌓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취업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다 보니까 직무에 대한 적성과 역량은 점차 뒷전이 되고요. 구색 맞추기 식의 스펙 쌓기가 줄을 이뤘는데요. 취업난으로 힘든 취업 준비생들에게 오버 스펙이 큰 부담이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분별한 스펙 쌓기를 멈추고 희망하는 직무에 적합한 온 스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좋은 취지인 만큼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되고 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온전한 온 스펙을 준비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일 제2차 K무브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 방법을 알렸습니다. K무브 사업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토크 콘서트는 K무브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4차에 걸쳐 전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 멘토들이 참여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고 해외 취업의 비법을 소개했으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개최한 취업 토크쇼인 청년유 답 콘서트가 전주 비전대에서 열렸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취업 노하우를 전달해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개그우먼 박지선과 전주 한옥마을의 한복 입기 열풍을 불러일으킨 청년 찬업가 박세상 IM궁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개그우먼 박 씨는 평생 해온 것처럼 시키는 대로만 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해보라고 청년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노후에 건강이 좋지 않아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희망하는 부양 방식을 조사한 결과 국가 운영의 실비나 무료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3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소가족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가치관이 약화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자녀의 노후를 기대고자 하는 의식이 상당히 옅어졌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서울시가 50세에서 64세 중장년층의 교육과 일, 문화, 커뮤니티 활동 등 인생 2막을 지원하는 정책을 총괄할 50플러스 재단을 설립하고 50플러스 캠퍼스를 개설합니다. 50플러스 재단은 서울시 중장년층 지원 사업의 싱크탱크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50플러스 캠퍼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오후 은평구 혁신파크에서 첫 번째 50플러스 캠퍼스인 서부 캠퍼스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50플러스 캠퍼스를 권역별로 6개 세울 계획입니다. 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